고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KUBS와 총장선거 대응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총장선거 방송의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 보도부장기 회원입니다. 이번 총장선거 방송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됩니다. 1부에서는 후보자들의 비전을 들어볼 수 있는 공통질문과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맞춰 준비한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Speak to KU, 당신의 고려대학교에 말해주세요를 시작하겠습니다. 유병현 후보자님, 그리고 송영훈 중앙비상대책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부 인터뷰는 크게 두 가지 순서로 나뉩니다. 우선 KUBS에서 마련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총장선거 대응위원회에서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수합한 개별 질문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공통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유병현 후보자님의 기조는 무엇인가요? 네, 우리 고려대학교를 역동적인 대학, 새로운 시대를 여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후보자로 출마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보직을 오랫동안 했어요. 6년 3개월 동안 기후경영처장, 대협력처장을 맡아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한 오랜 행정 경험으로 쌓은 지식과 경험, 그리고 그동안 얻은 소중한 고려대학교를 사랑하는 분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 모든 고대 가지고 힘을 모아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고등교육의 내일을 여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세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후보자님이 준비하신 학우들을 위한 대표 공약을 설명해 주세요. 네, 우리가 2025년은 120주년이죠. 120주년을 기념해서 저는 무엇을 할까?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에 매우 중요한 것인데 저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회관을 새로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도 우리 지금 인문사회계 학생회관, 제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있는 학생회관인데요. 학생회관을 정말 멋지게 세련되게 첨단 건물로 지어서 고려대학교가 더 이상 시골 대학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회관 너무 낡았잖아요. 자연계 학생회관 멋지게 지으면서 또 같이 연구동도 짓고 지하주차장도 짓고 그래서 선생님들 연구 공간도 같이 해결하고 또 세종은 그렇게 또 오래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종 학생회관도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저희 대표적인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유병현 후보자님의 답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공통질문은 네. 총장선거 대응위원회의 개별 질문이 모두 마무리된 후에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총 4개이며 쟁점은 차례로 학사제도, 소통, 재정, 그리고 시설 운영입니다. 네, 그러면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주요 경쟁대학인 연세대학교에 비해서 학생 편의적인 제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최근에 경쟁대학에서 이루어진 GPA 환산식 개정을 비롯하여 오랜 기간 학생 사회 요구 사항이었던 드롭제도의 도입이나 고시 지원 시설 같은 것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전문직 시험이나 전문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우들에 대한 지원책이나 학점을 중시하는 학우들을 위하여 드롭제도 도입, 절대평가제 도입, 성적 산정 기준 알림, GPA 환산 개정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약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우리 고려대학교가 우리 학생들이 또 졸업하고 밖에 나가면 치열한 경쟁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GPA 환산식도 이제 교무처에 알아봤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학생들한테 유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 평가에 있어서 내 친구를 경쟁자로 이렇게 삼아가지고 성적 평가하는 건 저는 오래전부터 반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평가가 맞는데 다만 이제 이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
또는 강의를 개설하는 학과라든가 이런 선생님들의 그러한 어떤 교육 철학이나 이런 것들 존중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절대평가가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 절대평가로 이렇게 하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 절대평가했는데요. 그때는 사실 힘들었어요. 선생님들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A를 잘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원망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 선생님의 교육 철학에 의한 것이죠. 그런 것들은 존중해드려야 된다. 여하튼 학생들이 자기 동료를 경쟁자로 생각하게 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적 한정 기준을 사전에 이렇게 공개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 학생들이 당연히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드롭 제도는 당연히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제가 굉장히 민망한데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 보장이나 이런 측면에서 드롭 제도가 필요하죠.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저 선생님 과목이 너무 좋은데 들어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드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들어봤더니 강의를 너무 못 하신다. 아니 그래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저 기본적인 제 철학은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이것이 이제 학교의 생명가도 같은 것이고 이것을 본부에서 절대적으로 뒷받침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드롭제도 또 도입을 해야 되고요. 저는 있는 줄 알았어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다 하지 못한 대답이 있나요? 여하튼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강의 선택권 이것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긴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대학이잖아요. 내 나름대로 진로 설계를 하고 내가 필요한 과목을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학교가 고려대학교여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에서는 후보자분들께 3대 공약 유구안이라는 이름으로 인문사회관 및 사이언스 파이파크 준공을 통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학사제도 협의회 법제화 및 정례화를 통한 학생들의 의견 반영, 기숙사 신축을 통한 주거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총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응답하실 계획이실까요? 네, 제가 이제 학생회관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회관을 120주년 기념으로 이제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홍보관 자리가 이렇게 헐려 있죠. 인문사회관. 그래서 이제 저는 인문사회관을 120주년 기념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회관 120주년 기념이 당연한 전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문사회관은 추진을 해야 되고 저는 민주광장 우리의 상징인데 민주광장 지하에 이 소극장을 만들 계획이에요. 거기를 지하로 이렇게 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에 대협력차장을 할 때 학생들이 이러한 소규모 이런 문화 행사, 뭐 연주회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걸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전에는 또 기획예산처장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학생들 연주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인천기념관에 그때 없는 돈 5억을 들여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했거든요. 근데 대협력차장 돼서 제가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또 유명한 연주자를 그 기부자들을 위한 콘서트에 모셨더니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천기념관은 너무 크고 원래 또 학생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소규모로 이용하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공간을 멋진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오늘 또 제가 오면서 여울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 이렇게 소개하는 걸 봤는데 그 학생들이 오면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는데 그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제가 대외면접 할 때. 그러면 그 학생들이 정말 야 여기가 고려대학교구나 하는 그런 멋진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공간을 만들면 지역사회 주민들도 문화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이쪽 인문사회계는 인문사회관 그다음에 지하 이렇게 소극장 그다음에 멋진 학생회관 해서 이거를 컬처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예쁘게 가꿀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자연계는 아까 학생회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연계 보면 넓은 주차장이 쫙 있죠. 근데 이제 자연계 선생님들은 공간이 부족하다고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저는 걱정 없다.
아니 거기 주차장 공간이 있지 않느냐. 옛날에는 그런 부지가 없어서 건물을 어디다 짓느냐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건물을 지을 공간이 있고 다만 그거를 이제 거기를 사이언스 파크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근데 전에 그거를 이제 사이언스 컴플렉스라고 이제 명명했는데요. 이제 파악이라는 게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학에서. 그래서 이제 그럼 거기를 어떤 단계로 공사를 할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생각이 이게 공사를 하더라도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또 그 돈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학생휴관을 계기로 먼저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거기에 다 이렇게 만들고 뭐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주차장 공사비가 700억 이상 든다는데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학생휴관을 지으면서 같이 연구동 교수님들하고 대학원생들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연구동을 같이 학생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지하에 복지시설 넣고 주차장 넣고 그래서 1단계로 그 앞에 학생회관 주위 거기를 1단계로 공사를 해서 사이언스 컴플렉스 1단계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그다음 또 공대합이 있고 지금 저쪽 아산의학관 별관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쪽을 다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주차장도 만들고 건물도 세우고 이게 왜 좋으냐면 우리가 기부를 받을 때 건물을 세우려면 주차장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학생휴관이에요. 학생휴관은 교우들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소재거든요.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야 우리 후배들 당신들 여기서 이 청춘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후배들 더 멋진 이 젊은 생활을 보낼 수 있게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 선배들이 공감해서 쉽게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으로 그런 공간은 제가 해서 하려고요. 사실은 그런 걸 하려면은 돈을 어디서 가져오려면 그냥 막 열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기후계산처장 하면서 학교 살림을 2년 3개월 동안 했고 또 이어서 4년 동안 대협력처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하여튼 뭐 고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있고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무엇인가 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교수님들을 위해서 우리 고대 가족을 위해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출마하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기숙사 먼저 얘기할게요. 학생제도 협의 이 공간에 관한 거니까. 기숙사도 옛날부터 이제 지으려고 개운산을 개발해서 지으려고 제가 대협력 시장할 때 실제 이거를 모금 아이템으로 브로셔까지 만들어 가지고 방 하나에 얼마 해서 이렇게 뭐 모금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장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 서울 이 국가에서 이제 공원으로 이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까지 일몰 규정을 두어서 그걸 개발하든가 아니면 나라에서 사든가 이제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거꾸로 그게 우리한테 불리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개운산 소중한 땅이 그 국가에 수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를 지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장 출마를 준비하면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생들 기숙사는요 경쟁 대학에 비해서 가장 낮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아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학생들도 지금은 다 학교에서 자취하잖아요. 기숙사를 지으면 기숙사비가 비싸면 안 되죠. 기숙사를 한 뭐 10만 원 정도만 내고 이렇게 거주할 수 있어야. 그게 고려대학교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다가 발상은 전환이다. 제가 대협력처장 할 때 어떤 분이 원룸을 통째로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관리 운영하면서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거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 좋은 아이디어다. 그걸 추진하다가 이제 사정이 있어 잘 안 됐는데 그래서 그 학교 주위에 그런 원룸 같은 거를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기숙사 시설을 제공하면 좋겠다. 다른 학교는 보니까 학교 밖에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학교 바로 앞에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전철 한 칸 타고 가도 되고 버스 한 칸 타고 가도 되고 또 일본이나 뭐 해외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학생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학교 밖에 있는 원룸이나 그런 뭐 이런 자취집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구할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중국 학생은 제 제자의 중국 학생인데 그 학생은 너 방 어떻게 구했니? 그랬더니 전봇대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 뜯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했대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에서 그걸 다 파악을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인증을 해드리고 거기에 명패도 붙여드리고 그래서 학교의 홈페이지에 공시를 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집을 구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분들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하고 이제 그런 협력 관계가 되면 그 임대료나 이런 것도 함부로 올릴 수 없을 것 같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을까. 실제로 제가 대외학생 할 때 학교 앞에 학생 식당 한 50개가 KU 프라이드 클럽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씩. 제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이렇게 식사하고 하는 것도 생활의 일부고 이렇게 삶의 일부입니다. 성장하는 과정. 그러니까 사장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을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 너무 좋아하시고 저기 정문 앞에 그 인도 카레 비난가 거기 가면 내가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 그 사장님 뒤에 저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그 협약식 하면서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오히려 가게에서 너무 고마워했어요. 학교가 우리를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더 학생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음식을 제공하라는 거구나. 그게 사람이 사는 게 꼭 뭐 돈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그러한 원룸이나 이런 데도 그렇게 하면 학생들한테는 좋은 또 그분들한테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너무 길게 정확하게 설명하나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네. 학사제도 협의 법제화 및 정례화. 저는 이제 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없으면 대학이 있나요?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대학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교육 연구도 기본적으로는 학생들 그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제 경험에 의하면 강의를 잘 하려면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 연구도 학생들을 위한 거거든요. 학생이 대학의 존재 근거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교수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이게 과연 학생들한테 바람직한 것이냐,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리고 교육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냐,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냐 이런 것들 항상 고민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업을 듣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그러니까 학생들과 자주 소통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이 질문하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준비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확충 방안과 관련해서 교우들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모금 활동이라는 것이 교우분들의 기부로 이루어지는데 네. 이러한 재정 확충이 과연 지속 가능한 재정 확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기부를 통한 재정 지원은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수준이나 제도적으로 확립되거나 강제되지는 않는 만큼 다양한 방향에서의 재정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다른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있으실까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모금은 이제 불안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모금은 우연한 사정에 의존하지 않나? 그런데 이제 우리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모금이 모델이라고 해도 뭐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중앙장 지하에 가면 디지털 도너스 월이 있죠. 왼쪽에 이렇게 쫙 무슨 큰 화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면 거기 이제 1억 이상 기부자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면 스크린이 열리는데 거기에 그 기부자의 이름을 치면 그 기부자의 사진과 그 다음에 기부자의 말씀, 학교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기부자에 관련된 사진 몇 컷이 이렇게 있어요. 영구 보존되는 거거든요. 미국의
계신 교우들 기부자는 그거를 자기 이름을 영어로 해달라.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손자 손녀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어느 날 한국에 와서 그거를 영어로 칠 수 있게. 이제 그거를 해놓은 이유는 그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거, 그게 첫 번째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금 생태계를 형성시켜놔야 돼. 이게 선순환.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치지 말고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현재의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미래의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모금을 할 수 있게. 그게 무엇이냐면 기부자를 아주 정성스럽게 예우하는 것이에요. 기부자는 은인이시기 때문에 예우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잘 정성스럽게 예우하면 아, 내가 고려대학교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또 기부를 하시고요. 다른 기부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부가 연속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꼭 법제화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해외 미국 대학에 그런 데 보면은 기부금을 받아 가지고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뭐 교수들 뭐 급여도 주고 연구비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 잘 문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하나, 그럼 왜 학생들이 왕래가 빈번한 거기에 그걸 만들었느냐? 우리 학생들이 고려대학교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가를 알고 우리 학생들한테 나눔의 정신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학생들이 나중에 고려대학교를 위해서 기부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 그래서 우리 학교가 현재가 아니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모금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저는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모금 생태계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얼마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 훗날 예를 들면 여러분들과 같은 분들이 고려대학교 교수가 됐을 때 그때는 더 많은 기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학교 재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큰 기부를 하는 분들은 과거에 보면 고려대학교 교우가 아니고요. 고려대학교와 인연이 없는 분들이에요. 신기하죠? 운초우선 교육관 그거 고대하고 관련이 없는 분이 했어요. 저 의대 문수고학관 고대하고 관련이 없어요. 최근에 2018년 10월에 여기 청량리에서 과일 평생을 사과를 받던 할머니가 400억을 기부했는데 고대하고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런데 할머니 왜 고려대학교에 기부하셨어요? 그랬더니 주위에 내가 장사하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고대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고 우리 동네가 잘 되고 그래서 내가 고대에 기부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고대에 기부를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고려대학교가 고등교육을 선도하는 정말 훌륭한 대학이다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 좀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 고대인으로서 우리의 사명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기부는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부는 뭐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멋진 대학이면 이 멋진 대학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여기 지금 계신 우리 학생들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드리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인문사회관 있죠. 돈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빨리 거기에 기부를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저게 세워지면 기회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그래서 기부는 뭐 아쉽게 뭘 하는 게 아니고요. 저절로 국민들이 교육을 위해서는 고려대학교에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고 그거를 제대로 하면 정말 이 모금이라는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저는 모금은 이제 건축기금, 장학기금 이렇게 되는데 저는 10%는 장기발전기금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 기금. 근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 교비는 이렇게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걸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이제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이게 안정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감히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고 있는 대학도 있어요. 우리 경쟁 대학 중에 물론 뭐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저는 기부자들한테 한 10%는 이거는 자산을 불릴 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은 뭐 주식을 산다든가 뭐 채권을 산다든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물론 전문가 우리 고대 출신 교우 훌륭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도
고려대학교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미국 대학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대학들은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이 주로 장기 발전 기금이에요. 용도 지정이 없는.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뭐 주식도 사고 뭐 그 뉴스 안 보셨어요? 쿠팡 주식을 사가지고 막 손해 많이 봤다. 뭐 미국 대학들이 뭐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 그래서 그런 장기 발전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고 그게 재정 확충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만 보고 할 게 아니고 물론 모금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도 학교의 재정 확충 방안은 하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뭘로 또 재정 확충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잘하는 걸 해야 된다. 잘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평생교육, 사회교육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유튜브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들은 그 유튜브를 즐기면서도 뭐 기왕이면 내가 믿을 수 있는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응?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나한테 자격이 주어지면 좋겠다. 이런 갈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고려대학교는 뭐예요? 최고의 교수님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평생교육원을 글로벌 사회인재교육원으로 바꿔서 이걸 확대 개편해가지고 그런 은퇴자 평생교육은 물론 더 세련되게 막 고급 과정으로 해야 되겠지만 학교 캠퍼스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고령화 시대니까 지금 요새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 재교육의 그러한 필요성이 많아서 지금 각 단과대학별로 임으로 위탁교육을 이렇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직원을 새로 뽑자니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것도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해드리면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런 전문 과정을 일반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전문 과정 아니 무슨 뭐 그런 뭐 미용사 자격 이런 거 말고 진짜 고급 전문화된 과정 예를 들면 반도체에 관한 것이라든지 AI에 관한 것이라든지 그런 과정을 이렇게 다양하게 열 수 있고요. 또 우리 교수님들이 지금 연령 분포가 제가 82학번인데 이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학번 많이 많아요. 곧 많이 퇴임하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역량을 또 활용하면 정말 멋지게 할 수 있고 또 다른 대학들이 이미 여기에 파고들어서 뭐 100억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평생교육원이 잘 할 때 순수익이 한 5억 정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거 우리 고려대학교 역량을 활용해서 하면 금방 한 100억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방송하는데 온라인 교육을 이렇게 사회교육으로 많이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미국에 있는 교우들도 그런 고유 과정을 좀 우리를 위해서 열어줘라. 온라인으로도 우리 들을 수 있고 온 오프라인 병행하면 되지 않겠니?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그런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게 글로벌 사회인재 교육원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저도 이제 여기 오면서 막 머리도 이렇게 좀 미장원에서 이렇게 하고 뭐 여기 입술도 뭘 좀 발랐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려면 딱 분장도 이렇게 해주고 뭐 우리는 또 고려 사이버 대학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같이 공조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멋지게 스튜디오도 많이 만들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도 좋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많아질 테니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집중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세 번째.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기는 외국인 학생은 없죠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왜 없을까요? 외국인 학생이 제가 KU 프라이드 클럽 그 10,000원 내는 운동을 론칭했을 때 제가 이제 홍보대사를 만들었어요. 30명, 40명 정도 우리 학교에 귀한 소식을 기부자들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기부자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이분들이 이 고려대학교가 내가 가꾸는 학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해드릴 수 있다. 또 학생들도 이런 기부에 대해서 배우고. 근데 그때 외국인 학생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그리고 그 학생들이 내가 이제 KU 프라이드 클럽
KUP을 약자로 KUPC라고 했는데 마스코트를 이렇게 호랑이를 만들어가지고 이름을 적으라고 했더니 쿱씨라고 썼어요. 외국인 학생도 우리 소중한 고려대학교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학생도 정말 우수한 학생을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하고 이렇게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우수한 학생하고 내가 공부를 해야 그 학생들이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장관도 하고, 그리고 내가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국제감각을 키울 수 있고, 또 여기서 내가 공부하면 막 세계 뭐 다 내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런데 2040년 되면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거기에 대응해야죠. 우리 고려대학교는 지금 배교안에 드는 학교로서 내국인 학생들만 키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전 세계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책무가 있어요. 이런 책무를 수행하려면 외국인 학생들이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그래서 이거를 체계를 이원하려고 그래요. 지금 학과로 이렇게 들어오는 학생들은 더 우수한 학생들을 들어오게 하고 장학금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그리고 글로벌 인재학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자격이 웬만하면 이렇게 거기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거기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교육이 되면 어느 정도 자질이 되면 2, 3학년 때 이렇게 학과에 보내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 사실 지금 상태로 가면 힘들거든요. 외국인 학생들, 이 우수한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외국인 학생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우리한테는 재정적으로도 좀 이렇게 안정이 될 수가 있다. 재정적으로. 외국인 학생을 1000명을 받아들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순수익이 한 60억 정도 돼요. 지금 외국인 학생이 잘 많이 올 때 한 2000명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비용 빼지 않고. 그러니까 한 1000명 정도 늘리면 100억 정도 수익이 드는데 비용을 제외하면 한 60억.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경상비로 우리 이제 경상비가 중요하거든. 학교를 유지하려면. 지금 여기 질문 취지도 그거잖아요. 학교가 안정적으로 연속적으로 유지되려면 꾸준히 들어오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고, 그게 총장이 누가 되든 고려대학교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돼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돼야 되고, 또 학교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교육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평생교육 시장을 과감히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모금도 우리가 대한민국 사립대학의 모델답게, 우리 고려대학교 역사는 기부의 역사예요. 1935년도에 30주년 개교 30주년 기념으로 제 대학원 도서관, 중앙도서관 모금 운동을 인천 선생이 했어요. 전국 방방곡곡 차 한 대 사갖고 와서 이렇게 금가락지 은비녀 이런 것까지 다 국민들이, 그때는 우리 고려대학교가 어려운 시절에 교육 구국의 이념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기부를 했어요. 그 기부자 명단이 아직도 있어요. 그 당시에 인천 선생 차는 폐차됐대요. 너무 열심히 다니셔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 차는 정말 귀한 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 고려대학교가 대한민국 모금 캠페인의 효시고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부 생태계를 잘 만들면 이것도 다 다른 사립대학이 이걸 모델로 해서 따라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네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튼튼 고대 중 균형 발전 부분에서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병립 캠퍼스로 전환하고자 하신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와 세종 캠퍼스 간의 시설의 차이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병립 캠퍼스화를 완료하실 것인지 그 방향성과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또한 세종 캠퍼스의 치과대학 및 세종병원 고가 장비를 확보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고려대학교 의료원과의 거리적 문제로 인해 세종 캠퍼스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점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 또한 궁금합니다. 네, 제가 사실 세종 캠퍼스를 잘 알기 위해서 지난 학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강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요일을 바꿔서 월요일 날 가기도 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내 스스로 세종을 알기 위해서, 야 정말 우리한테 이렇게 소중한 캠퍼스가 여기에 있다. 과거에 처장할 때 이제 학기 말에 거기서 전체 교무 회의 할 때 이렇게 가는 게 전부였는데, 제가 가서 거기 식당에 가서 밥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잘 가는 커피숍도 가보고 학교 안에 어디가 커피가 제일 싼지 이것도 알아보고 또 산책은 어디가 하기 좋은지 알아보고 야 이렇게 소중한 캠퍼스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았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종 교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세종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세종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 고려대학교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기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가 거기에 국가기관이 다 이전하고 있거든요. 또 국회에도 다 이제 조만간 옮길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모든 기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에 세종 캠퍼스가 있는 게 우리 고려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활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 세종 캠퍼스가 지방대 중에 하나로 이렇게 여겨지면 그러한 쓰나미가 거기서부터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항상 생각은 발상의 전환이잖아요.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이 세종 캠퍼스를 정말 우리 고려대학교의 발전의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학교의 어떤 동력이 되면 우리 고려대학교 전체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염려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종하고 우리는 다른데요? 뭐 이런 염려. 근데 세종하고 우리는 회계상으로 딱 분리돼 있어요. 그리고 교원 이동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은 다른 학교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 그리고 그렇지만 또 같은 학교로 돼 있는 게 예를 들면 QS 평가 있잖아요. 이런 QS 평가를 할 때는 그 평가 기관에서 고려대학교 교수님들 논문이 어떤 분야에 뭐가 있는지 자기들이 조사를 해요. 근데 그게 세종하고 안암하고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데는 다 평가에 반영돼 있어요. 세종 캠퍼스가. 그러니까 세종 캠퍼스가 안암하고 대등한 이런 캠퍼스로 된다고 해서 안암에 미치는 영향은 없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세종 위상이 올라가고 세종이 발전하면 안암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 세계대학 평가나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리고 또 세종에 고고미술사학과 있는 거 아시죠? 약대 이런 데는 안암이 없잖아요. 탑이에요. 오히려 그런 데는 뭐 학교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계를 하면 시너지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쪽에 서울 캠퍼스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거기가 발전을 하면 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이제 발전시키면 거기에 또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세종 캠퍼스에. 저는 이제 거기 장학금도 확충하고 그래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교수님들도 새로 오시는 교수님들은 정말 훌륭하세요. 탑 클래스세요. 그거를 잘 조화롭게 설계를 해서 학교 발전을 에너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병립 캠퍼스를 한다는 것이지 그냥 위치만 병립 캠퍼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학교의 발전을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고 요새 그리고 우리가 팬데믹 겪으면서 경험했잖아요. 어떤 지역적인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모든 걸 다 접근할 수 있고 회의도 화상으로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그 행정 수도로 발전하는 그 이점을 세종 캠퍼스를 통해서 고려대학교가 흡수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략적으로 또 세종을 발전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과대학이나 고대병원은 사실 치과대학은 우리 병원이 수건 사업이에요. 우리가 치대가 없잖아요. 치대가 안암병원에 가면은 치과가 있어요. 근데 치대는 없어요. 거기 저와 같은 정년 트랙 전임 기원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머지는 다 임상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치대가 없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의대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오래전부터 세종에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었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뭐 별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치대가 없는 데가 마침 세종시하고 전남에 어디뿐이래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다음에 고대병원도 사실은 여기 병원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병원이 안암, 구로, 안산 다 나눠져 있잖아요. 아무 문제 안 돼요. 오히려 고대병원의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에 양질의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또 거기 그런 병원이 생기면 세종 캠퍼스가 발전할 수 있어요. 거기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어서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 그리고 그러면 건물 그 병원을 지으면 비용은 여기 병원 이쪽에는 전혀 영향이 없게 그렇게 추진을 해야 맞겠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려대학교한테는 큰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뭐 대책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또 답변이 또 길어졌나요? 네. 열심히 설명드리려고. 네, 지금까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그럼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준비해 주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관 건립을 비롯해 약속하신 다양한 세종 캠퍼스 건축 공약들에서 모금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세종 캠퍼스의 모금액이 왜 목표에 미치지 못하였는지, 세종 캠퍼스 교우님들의 기부 문화 확대를 위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네, 세종은 1980년도, 그러니까 80학번부터 있어요. 선배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10,000원 내는 소액기부 운동을 벌일 때도 세종은 어려움이 많았어요. 선배들이 적으니까. 그런데 세종을 키워줘야 된다. 우리 고대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제 생활비 장학금을 제가 월 20만 원씩 500명씩 어려운 학생들 이렇게 그걸 모아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세종은 꼭 5% 이상 이렇게 보내기 했습니다. 이제 그 기부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 만약에 특성화 병립 캠퍼스로 되면 세종의 교우들이 더 자긍심도 생길 것이고 더 힘이 나서 이제 많이 기부를 할 텐데, 저는 세종 교우들에 한정하지 않고, 제가 이제 그러한 본관도 이제 왜 생각을 하고 있냐면, 멋지게 세종 캠퍼스를 그렇게, 우리가 교가 부를 때 마음의 고향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고향 할 때 학교에 뭘 떠올리세요? 마음의 고향 할 때 학교에 뭐 어떤 건물을 떠올리세요? 학생 그러니까 그렇게 세종 학생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떠올릴 수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종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모든 고대 가족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그러면 세종에 대한 관심, 애정 이런 게 증폭되는 계기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서 세종이 하나다, 우리 하나의 고려대학교다라는 그런 생각을 교우들을 또 이렇게 가질 수 있어야 진짜 하나의 캠퍼스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세종뿐만 아니라 다른 교우들도 또는 일반 국민들도 세종을 멋지게 발전시키면 일반 국민들도 거기 충청권에 그 세종 캠퍼스에 기부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잘 하면 기부금을 많이 늘릴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본부에서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전략적으로. 세종에만 맡기지 말고. 네, 여기까지.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캠퍼스는 대규모 학사구조 개편 이후 특성화 융복합학과들과 함께 꾸준히 발전 중입니다. 그러나 세종 캠퍼스에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가 설립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생긴 서울 캠퍼스의 SK 하이닉스 기획학과인 반도체 공학과 사례와 같이 세종 캠퍼스에 설립된 융복합학과들의 유사과가 지속적으로 서울 캠퍼스에도 설립되어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세종 캠퍼스, 서울 캠퍼스 간 유사학과의 발전 계획이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렇고 고대 가족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능형 반도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서울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뭐 비슷한 거 융복합 특성화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거 해놨더니 왜 거꾸로 서울에서 따라서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계약학과거든요. 계약학과는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기업이 이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우리하고 이제 같이 협업을 하자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반도체 학과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하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또 할 수도 있어요. 삼성하고도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여러 개 학과를 열 수도 있는 거예요. 전략적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우수 인재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우리가 배출을 할 것이냐. 그리고 이제 이 계약학과라는 것은 5년 한시적이에요. 그때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인기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똑같은 학과를, 유사한 학과를 세종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세종에 여러 개 할 수도 있고요. 서울에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중복학과 이런 문제는 아니다. 안암과 세종이 서울과 세종이 충돌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근데 다만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알지만 서울하고 세종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학과가 있어요. 물론 뭐 아까 얘기한 고고미술사학과나 약대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캠퍼스로 가려면 세종은 안암과 뭔가 다른 진짜 특성화로 가야 되고 저는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보다는 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세종에 가면 무조건 100% 취업한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근데 여하튼 이 계약학과는 좀 생각을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 캠퍼스 총학생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준비한 질문입니다. 네, 그러면 일반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준비해 주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해 일반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된 바 있는데 인상된 등록금을 대학원생을 위해 환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낮아지고 있는 장학금 수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대학원생 장학금을 양적, 질적으로 증대할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대학원 장학금은 좀 소홀히 한 감이 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지금 뭐 BK 사업이나 뭐 이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감이 있는데 사실 BK가 선정이 안 되면 또 대학원생들 힘들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바로 이렇게 교수 자리가 나지 않으면 힘들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고려대학교 같이 훌륭한 학교는 우수한 학자를 양성하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우리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키운 학자들이 우리나라 모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에 가서 교수로 활동을 하는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학문 수속 세대 양성 기금이 있어야 되겠다. 학문 수속 세대. 그래서 그러면 대학원생들 그런 BK나 이런 데 선정되지 않은 학생들을 지원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금뿐만 아니라 그건 말할 것도 없고 학위를 받고도 이렇게 학교의 연구소나 연구소 연구원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근무하게 하면서 이런 생활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될 수 있는 연구비 형식으로 물론 그래서 그런 학문 수속 세대 기금을 만들 생각이고 지금 당장 한 50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세상을 바꾸는 연구기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모금은 건축이나 장학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연구비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교수님들 역량이 훌륭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훌륭한 연구를 하면 진짜 세상이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비가 기업체나 뭐 국가 정책과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관계없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당연히 누구랑 같이 하죠? 그 연구는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 혜택이 대학원생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제 일단은 그 지금 장학금 이런 것들이 주로 학부에만 치중돼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생 장학금을 전폭적으로 늘리는데 그냥 대학원생 장학금 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금의 현실에서. 그래서 학문 소속 세대 우리나라가 우리 고려대학교가 정말 대한민국을 리딩할 그러한 그 학자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든지 큰 기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개별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징계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가해 교수와 피해 학생이 학교에서 마주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 교수가 법적 처벌을 받아도 다시 교직으로 돌아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확충할 방안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그 보직을 오래 했기 때문에 뭐 기획연수장, 대연수장 오래 했기 때문에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거를 관여를 한 거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때 이제 그 미래실장이 갑자기 이렇게 몸이 아프다가 그만두셔가지고 저보고 언론을 맡으라고, 언론까지 이제 모금을 하다가, 그러니까 언론을 맡으니까 이게 양성평등센터가 이제 제가 이렇게 도와줘야 될, 왜냐하면 그게 학교에 불미스러운 일이 밖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처음에는 접근했는데, 제가 딱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우리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 당시 이제 미투 운동이 한참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징계 처분이 왜 길어지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학생이 피해 사례가 있으면 이 학생이 빨리 와가지고 여기 양평센터에 와가지고, 지금은 성평등센터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그런 갑작스럽게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을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학생이, 대학원생이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정작 성평등센터에 직접 그 교수님을 처벌해 주세요 이렇게 신고를 안 하니까 성평등센터에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규정을 보니까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생을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피해 사례를 발견한 이상, 인지한 이상 우리가 먼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고려대학교에서 최초로 한 직권조사 사례예요. 신속하게 진행했어요. 신속하게 진행하고, 그래서 뭐 교수님 다 뭐 이렇게 징계 조치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뭐 굉장히 나도 이제 동료 교수님이기 때문에 그분도 내가 이제 존경하는 분이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도 아니잖아요. 이 학생을 보호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학교가 안전한 캠퍼스, 학생들의 어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인권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것이다. 그러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의 생각이 요새는 인터넷 시대잖아요. 뭐 청와대에도 막 민원 넣고 그러잖아요. 학교에도 온 오프라인 이 민원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종합민원센터.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익명으로 이렇게 피해 사례도 얘기할 수 있게 하고, 또는 그 학생들이 또 거기서 이렇게 주고받는 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직권으로 또 조사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그때 우리 이러한 학부 학생회도 그렇고 대학원 총학생회도 그렇고 학생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하튼 그러한 기민하게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징계를 했는데 다시 학교에 돌아왔다. 이게 또 이제 법률상 처벌하는 거하고 감정적인 문제하고 좀 다르거든요. 도덕적, 감정적으로 볼 때는 너무 그런데 법률상으로는 또 그래서 이렇게 돌아왔다. 그러면 그 학생을 보호해야죠. 그것도 2차 피해가 없게 해야죠. 수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피해가 없게 이제 그런 점은 세심하게 제가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장선거 대응위원회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병현 후보자님을 한 줄로 어필하신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줄로요. 저를요. 네. 네. 우리 학생들한테. 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어린 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어린 나를 앉혀놓고 강의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21세기에 태어난 학생, 21세기에 태어난 어린 나의, 젊은 나의 교육과 연구를 책임지는 21대 총장 후보자 유병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대 총장선거 방송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미처 확인해 볼 수 없었던 각 후보자들의 성격,
가치관, 비전 등을 보여드리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KUBS가 준비한 방송이 오는 7일에 진행되는 학생 전체 투표를 앞둔 학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고대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